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스마트 해법 수학의 본사 교육팀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와 함께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몸도 마음도 굉장히 바쁜 시기이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우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글자가 선명하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신 경우에 제가 좀 화질 조정하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에 그 점점점 표시가 있어요. 그 점점점 표시를 누르면 화질 또는 품질을 결정하신 그 누르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화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숫자로 선택을 하시면 보다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나는 PC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밑에 아래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모양 누르셔서 화질 또는 품질 선택하신 다음에 그 해상도를 가장 높이시면은 보다 더 선명하게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엄연히 말하면 사실 4파트예요. 자, 신학기 학습 준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학기 학습 준비, 그 다음에 학년별로 1학기에 공부하는 단원 중에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 단원이 뭔지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스마트 해법 수학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월 28일에 교육부에서 학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힘드셨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바뀌면서 시시각각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굉장히 많이 급변을 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먼저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 개학과 수능 연기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3월 2일에 정상적으로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도 수능 연기가 없을 예정이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등교하면서 교우관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다수랑 같이 있는 곳에서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가 코앞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역시 매일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패턴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편차가 심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동됨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를 좀 확충하겠다라는 게 주요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그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되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1에서 1.5단계 아마 여기 듣고 계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만 돼도 좋겠어 라는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1에서 1.5단계 같은 경우는 학교의 밀집도의 3분의 2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밀집도는 사실 1, 2학년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은 혼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평가 같은
같은 경우는 초등은 수행평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실시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학기 단위로 성적을 산출하고 지필고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비율이라든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 따라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느냐.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이 있을 거고 원격 수업을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등교 수업에서 어떠한 진도를 나가고 원격 수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나가는지,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업 영상을 시청을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있어, 모르는 부분이 있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서 학교 가는 등교 수업에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에서 2.5단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2단계인데요. 밀집도가 3분의 1 원칙에서 2단계 같은 경우는 3분의 2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혼합합니다. 다만 1에서 1.5단계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원격 수업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역시도 2.5단계까지는 1단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초등은 미실시가 가능하고 중등은 학기 단위로 성적 산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서 원격 수업 지도안을 요즘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아이 걸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보니까 1, 2학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등교 수업을 하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주 2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10반 정도 있는 좀 큰 학교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혹수반, 짝수반으로 나뉘어서 좀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만나서 이동하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 1교시의 시작 시간과 그다음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1교시의 시작 시간을 조금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 아이들이 좀 최소한으로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저는 이걸 봤을 때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없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쉬는 시간에 보통 아이들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 서로 만나는 빈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학교에 따라서는 다 조정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는 뭘 챙겨야 될까요? 아무래도 등교 수업하는 날보다는 원격 수업하는 날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등교를 할 때, 원격 수업을 할 때 공부했던 개념을 확실하게 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함께 연습할 수 있는 문제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등교 수업하는 날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요거를 딱 정해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앉아있는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작년 한 해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에서도 규칙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3단계. 2단계만은 정말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단계인데요. 3단계로 갔을 때는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초1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이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평가 같은 경우도 중등만 보면 3학년 같은 경우는 산출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하지만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기 성적을 미산출도 가능하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패스페일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100%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다 원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보다 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같이 선택해서 병행해서 좀 찬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메꿔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계별 우리 아이에 대한 대응 방안, 학교의 운영 방안 이런 거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기 학습 준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보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신학기 학습 준비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어떠신가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더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학원 스케줄은 어떻게 조정하지? 문제집은 뭘 골라줘야 되지? 등교 수업하고 원격 수업하는 날이 있는데 이때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 조절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모두 다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목표는 이거일 것 같아요. 공통 고민은. 올해는 정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알차게 보내보자 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에서는 신학기 준비하는 노하우, 문제집 선택부터 문제집 풀이까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새학기 되면은 이제 문제집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의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정보가 뭘까를 고민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종합편처럼 좀 짧게 하지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집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엄마 아빠와 아이의 팀워크이에요. 자, 여기 사실 인터넷으로도 책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도 보고 싶어서 아마 서점을 한두 번쯤은 가실 거예요. 저도 요 스튜디오 근처에는 서점을 방문했더니 참고서 코너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초등수학 문제집 코너를 갔더니 이미 벽 하나가 다 초등수학 문제집이더라고요. 중등, 고등은 말도 못하고요. 이렇게 많은 문제집 속에서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 거, 풀기 좋아하는 거, 꼭 맞는 건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마 이런 것들 고민하시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그 학기의 개념 기본서 하나 골라야 될 것 같고 초등 같은 경우는 연산도 중요하니까 연산 문제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에 따라서는 선행을 해야 되나? 심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사고력 문제집을 하나 더 사줘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각의 문제집의 성격별로 어떤 것들을 고르면 좋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기본서. 자, 개념 기본서 코너만 가도 이미 아마 한 칸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한 열로. 거기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원하는 문제집 몇 것만 일단 고르세요. 골라서 쭉 펼쳐놓고 아이에게 한번 골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이라는 게 기본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을 어떻게 푸느냐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풀고 싶은 문제집을 스스로 고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아이가 좀 적당한 두께가 좋아요. 왜냐하면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면 두께가 두꺼워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3월에는 열정에 불타서 열심히 풀고 엄마들도 체크를 잘 해주시지만 학기 끝에 가면은 안 푼 문제집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좀 얇은 문제집을 한 권씩 한 권씩 꺼내면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연산 문제집. 저도 여기 사진을 찍으면서 봤더니 초등 연산 코너가 여기 한 줄, 그 다음 사실 사진에 안 나지만 여기 한 줄 더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연산 문제집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고르자면 보통 연산 문제집이 하루 수치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연산 문제집,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문제집 처음 사면 앞에 부분은 사실 좀 수월하니까 금방 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욕심에 잘하네, 우리 조금 더 양을 늘려볼까? 이렇게 해서 막 하루를 이틀치씩 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비추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하루치를 한 5분에서 10분 동안 풀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꾸준히만 하게끔 그렇게 골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심화서를 해야 되나?
선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고력을 해야 되나? 요거는 아이의 학습 수준이라던가 학습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자, 1번. 개념 기본서를 우리 아이가 80% 이상 다 맞춘다라는 경우에는 예습 또는 심화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예습으로 공부를 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나 이거 알아 라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성향의 아이라면 오히려 예습보다는 심화가 맞고요. 우리 아이는 조금 미리 공부했더니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성향이라면 같이 병행을 해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개념 기본서를 한 80% 이상 못 맞춘다 우리 아이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집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개념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문제집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집을 골라왔어요. 그럼 이제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이렇게 문제집이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집 푸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선 문제집 골랐어요. 그러면 뭐 이름 쓰고 나서 맨 뒷페이지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몇 페이지까지 있네? 하루에 몇 장씩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고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난 하루에 3장씩 풀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이렇게 뭐 책을 펴겠죠. 책을 펴면 모든 개념 기본서의 첫 번째 부분은 다 개념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아이들과 엄마의 바람이 다릅니다. 자, 엄마는 요 내용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기를 원하죠. 자, 근데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가 3장 풀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아싸, 금방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으로 훑고 바로 밑에 문제로 직행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개념 밑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좀 쉬운 문제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고 풀어도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부터 아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풀리니까 나 개념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유형 문제들 풀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집은 유형별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조금 설렁설렁하고 유형 문제로 넘어가도 비슷한 문제라서 풀리는 경우가 또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에 약수와 배수 공부해요. 자, 문제집에서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 그 유형 문제에 보면 한 페이지는 약수, 옆에 페이지는 배수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문제집은 풀어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약수 문제인가? 배수 문제인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개념 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 듣고 계신 어머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개념 중요한 거. 근데 문제 뭔가요? 아이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학년별로 코치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개념을 뭔가 쓴다라던가 정리하는 거는 아직 조금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의 손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지나치게 쓰기를 강조했을 때 뭐 글씨체도 망가지고 오히려 수학을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내서 읽게끔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저희도 그렇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꼼꼼하게 읽죠. 그래서 개념을 소리내서 읽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엄마 아빠한테 설명하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노트 정리하는 습관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단계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한 부분을 일단 1단계에서는 미리 조금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네가 쭉 읽은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만 한번 노트에다 정리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애들이요 그냥 개념서를 그대로 베꼈어요. 베껴 쓰는 건 사실 공부가 아니고 그냥 손연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 부분을 체크해서 연습하는 훈련을 하다가 점점 스스로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개념 노트를 잘 쓰면 좋겠는데 처음엔 사실 이게 힘들죠. 대부분 한 줄, 두 줄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요. 또 오히려 반대로 너무 개념 노트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나머지 막 색색까지 펜을 써서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둘 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꾸미면서 다 잊어버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트를 보면 그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엄마 아빠가 다시 한번 물어봐서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트 해야 돼요. 아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듣고 기억하는 건 금방 잊어버리죠. 하지만 듣거나 읽고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념 노트를,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고, 뭐 형식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림이든 뭐 표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을 이렇게 다졌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친구들 어떤가요? 일단 1차 연산 문제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내외로 매일매일 꾸준히 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 문제 읽지도 않고 일단 길면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문제를 읽어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1번 소리 내서 읽기. 그럼 소리 내서 읽다가 이해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1단계. 두 번째,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구하려는 게 뭐야?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한번 세모로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보다는 적은 문제라도 하나씩 체크하면서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 고등, 고학년부터 중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 푸는 양이 늘어나죠. 문제집 자체에서도 초등 저학년이 뭐 칸이 조금 넓게 구성이 돼 있다면 초등 고학년 이상은 문제집 자체도 문제와 문제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은 글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풀다가 자리가 부족해서 막 다른 데 풀거나 뭐 연습장에 풀거나 그렇다 보니까 채점을 했을 때 그 필기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나중에 서술형 써야 되는데 평가할 때 서술형 써야 되는데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보기 좋게 쓰는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풀이노트에다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한번 볼게요, 저희.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시중에는 노트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로선 거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편에다가만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그 틀린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 실수로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놓고 내가 진짜 개념을 몰라서 틀렸어 라고 하면 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복습할 때도 내가 이 단원 공부할 때 실수가 잦은 단원이구나. 내가 여기 단원은 개념을 잘 모르네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요 프레임 풀었던데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노트와 오답노트가 한 권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복습할 때 훨씬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번 학기부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신학기 준비할 때 문제집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거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파트는 학년별로 1학기에서 아이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단원, 그건 내가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어는 이렇게 6단원이에요. 자,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는 뭘까요? 네, 주로 아이들이 나눗셈과 분수를 어려워해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곱셈 구구를 배워서 열심히 구구 다 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3학년에 와서 나눗셈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문장제 문제에서 분명히 숫자가 2개가 나오는데 앞에 숫자에서 뒤를 나눠야 되는지 뒤에 숫자에서 앞을 나눠야 되는지 이거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의 정의, 그다음에 나눗셈 연습 꼭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수.
우리 애들이 이제 분수 3학년 때 처음 공부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시각적으로만 느껴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이런 게 있나 봐. 이렇게 느끼지 4분의 3이 뭘 의미하는지, 3분의 1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3학년 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채 올라가면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이어지는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진짜 마음 먹고 분수 한번 정확하게 이해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암만 말로 추상적으로 설명해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 구체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하는 거 사과 깎아주세요. 사과 이렇게 조각조각 깎아서 우리 아이에게 사과 한 조각 먹어. 이게 아니라 누구야? 사과 6분의 1 조각 먹어. 이렇게 해보세요. 어색하죠? 네, 알아요. 저도 어색해요. 하지만 어색해도 여러 번 반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피자를 먹더라도 피자 한 조각 먹자 이게 아니라 피자 8분의 1 조각 먹어, 피자 8분의 1 조각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부분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분수에서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에 대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4학년 고비가 한번 오죠. 아마 4학년의 3월에 첫 번째 고비가 올 거예요. 뭐냐면 요 큰 수예요. 자, 이 큰 수 단원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엄마, 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줄 알아. 이거 도대체 왜 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막 12자리, 16자리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헷갈리죠. 그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제신문 기사를 한번 쓱 내밀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경제, 돈 버는 거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랬을 때 조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나중에 오늘 배운 걸로 꼭 돈 벌 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학년 친구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단원이 큰 수나 아니면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릿수 개념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형에서도 삼각형, 사각형, 수직, 평행 이런 것들의 정의, 특징 이런 것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이제 3학년 때까지 나눗셈 다 배웠죠. 그럼 우리 아이들 이제 계산을 막 하게 되는데 너무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면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확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5학년입니다. 누가 저한테 많은 어머님들이 초등에서 누가 무슨 학년이 제일 중요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리낌 없이 5학년 1학기요 라고 말씀드려요. 5학년 1학기의 6단원이 중학교 1학년의 기초 버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학년 아이를 두신 어머님들 이제 슬슬 마음이 급해지셔서 빨리빨리 5학년, 6학년 끝내고 중학교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5학년 1학기만큼은 정말로 심화를 꼭꼭꼭꼭 다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단어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거 처음 배우기도 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약수, 배수, 그 다음에 약분, 통분 요거 개념이 뭔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아까 3학년 때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단어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문제 자체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연산문제집 풀 때도 시간보다는 정확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4단계 비와 비율은 함수의 어떻게 보면 초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뭔지
그 다음에 거기 단원에 나와 있는 용어라던가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함수를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억하잖아요. 저희 예전에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지 하면은 삼각함수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함수를 어려워하지 않고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6학년 때부터 좀 기반을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갈게요. 자, 초등까지는 학기 안에서 수화 연산, 뭐 도형, 측정 이런 걸 다 골고루 배웠어요. 그렇지만 중학교부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1학기 때 수화 연산, 문자화식, 그 다음에 함수 공부하고 2학기 때 뭐 하죠? 도형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는 1학기끼리 2학기는 2학기끼리 연결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정수와 유리수 1차 방정식의 풀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다지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진행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안 봐서 좀 긴장감이 내려가 있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사실 긴장감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시험 안 보니까 빨리 땡겨서 하고 중학교 2학년 넘어가야지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우리 아이 입장에서 생소한 영어,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런 정수, 유리수, 상수, 계수 이런 개념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막 넘어왔기 때문에 4 빼기 3은 1 이거 쉽게 하지만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사실은 처음에 잘 어려워하거든요. 그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 6년을 통틀어서 5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학교 3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학기는 2학년 1학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단원이 가장 많고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줘야 되는데 문제는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고 훌투 넘어왔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흔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첫 중간고사를 볼 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를 같이 복습과 예습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1차 시계 계산과 방정식의 해 구하기 정도는 복습을 하고 2학년 걸 넘어가야지 우리 아이가 수월하게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초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우리 아이의 학년에 맞춰서 1학기 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코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법 수학 맛보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해법 수학 다 알고 계시죠? 이해법 수학에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에다 스마트한 기법을 더해서 2021년 스마트 해법 수학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마트 해법 수학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 했던 내용과 연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스마트 해법 수학의 학습 시스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학습 시작 전 예비 수강생 해법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단평가입니다. A형부터 B+형까지 총 4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가능한 학력 진단평가.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각 영역별 점검을 통해 부족한 영역에 대한 학습 방향 제시가 가능한 영역별 진단평가. 뿐만 아니라 경시대회 기출, 유사문항을 접해볼 수 있는 HME 학습 컨설팅 평가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진단평가가 가능합니다.
진단평가 분석표를 토대로 학습 방향을 설정했다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시간입니다. 스마트 해법 수학이 보유한 콘텐츠를 이렇게 세 가지 맥락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일명 BL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개념 학습의 꽃을 아시나요? 바로 이렇게 개념 노트를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BL 콘텐츠인 개념 녹음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처음엔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날이 실력이 향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상한 실력을 스마트 해법 수학의 해법이들에게만 제공하는 이벤트, 개념 말하기 콘테스트에서 실력을 뽐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교재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등교재는 상중하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개념교재, 유형교재, 심화교재, 그리고 연산교재로 구성되어 시기별, 상황별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초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등 오프라인 교재는 5종, 고등 오프라인 교재는 3종의 메인 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수학의 세 번째 콘텐츠 온라인 맞춤 학습을 소개합니다. 맞춤 학습지는 1:1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취향 유형을 집중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입니다. 같은 학년, 같은 단원, 같은 난이도의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 수준에 따라 취향 유형에 따라 전혀 다른 문장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교과서를 만드는 천재교육만의 노하우와 빅데이터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자랑하는 맞춤학습의 단계 역시 다양합니다. 기본 8단계부터 최상위 5%만을 위한 스페셜 1, 2단계까지 총 10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촘촘히 세분화된 단계를 보유한 스마트 해법 수학은 그 어떤 해법이가 와도 실력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끝났다면 오답 관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내가 틀린 문제부터 오답의 유사문항, 그리고 내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까지 무한 오답 시스템을 통해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답을 토대로 해법 위의 단원별 취향 유형만 모아서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취향 유형을 알려주는 색깔이 마치 신호등과 흡사하다고 하여 신호등 유형 학습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해법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학습 결과는 분석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월말 분석표와 취향 유형의 학습 결과인 신호등 유형 학습 분석표까지 해법 위에 쌓여가는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어떻게 잘 보고 오셨나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로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저는 여기서 모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내용과 연관 있는 거 2가지만 딱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집을 고를 때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 해법 수학에서는 진단평가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전 학기 또는 현재 학기의 내용을 좀 단원별로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력 진단평가가 준비되어 있고 기본형, 심화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우리 아이가 부족한 영역이 뭔지를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영역별 진단평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본, 심화, 여긴 또 하나, 고급까지 3가지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상위 5% 이상의 친구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 아이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뭘 잘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HME 학습 컨설팅 평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진단평가 중에서 아이에게 맞는 거, 아이의 상황에 맞는 평가지를 골라서 진단평가를 볼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결과가 분석표로 바로 나와요. 그럼 분석표를 통해서 원장님과 함께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신호등 유형학습. 말이 생소하시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아까 진단평가에서는 단원별로 뭐가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봤다면 요거는 조금 더 상세한 거예요. 그 단원 안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죠. 여러 유형 안에서도 우리 아이가 잘하는 유형은 초록색, 조금 부족한 유형은 노란색, 정말 많이 틀리는 유형은 빨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노란색, 빨강색 중심으로 보강을 해주세요. 보강을 해주시면 아이가 점점점 초록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강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이거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컨텐츠거든요. 더불어서 이렇게 분석표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5학년인데 약수와 배수를 좀 힘들어해. 그러면 약수와 배수 안에서도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유형이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2가지 제가 짚어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늘 학부모 설명회가 준비한 부분은 다 마쳤고요. 이것으로 끝나기 조금 아쉽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한 가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짜잔! 할인 이벤트입니다. 스마트 해법 수학 신규 등록 시 3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예약하신 번호 가지고 학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고 등록하시면 3만 원 할인 혜택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 사전 예약하신 분의 연락처 뒷 5자리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3만 원 할인 혜택 드릴 거예요. 다만 아쉽게도 3월 5일까지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학기 초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서 등록하시면 보다 큰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빠른 선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이제 제가 설명해 준비한 부분 마쳤고요. 오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꼭 한번 이번 학기에 적용하셔서 우리 아이가 알찬 새 학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